독일이 세계 최강인데 도대체 한국을 왜 가는 거야? 한국은 독일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 몰라? 아니 너 지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니? 전 세계 사람들은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자 노력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차별과 불평등한 인식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한들 한 번 자리 잡은 인식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니까요. 특히 살아온 환경도 사용하는 언어도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사소한 행동만으로도 차별로 받아들이며 나를 세우곤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독일 여성 사브리나 씨의 경우에는 한국인 사위로 인해 독일인 사위와 큰 다툼을 벌였다고 합니다. 과연 사브리나 씨와 독일인 사위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독일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 퍼짐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독일에 사는 50대 여성 사브리나라고 합니다. 독일은 인종과 관련 없이 워낙 유동인구가 많은 나라이다 보니 인종에 관한 차별만큼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가끔 인종차별 문제가 불거져도 그건 일부가 벌이는 일탈 같은 행위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건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들에 한해서만 가능한 이야기더군요. 아마 한국인 사위가 아니었다면 독일인들이 다른 나라에 얼마나 높은 기준치를 들이밀며 차별을 하는지도 모른 채 살아갔을 거예요. 유명 레스토랑의 셰프로 일하던 저는 임신을 하게 되면서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어요. 주말 근무는 물론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시간을 요구하는 레스토랑에서는 대놓고 그만두라 압박을 주었거든요. 그러면서 타박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셰프인 주제에 레스토랑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서요. 레스토랑을 그만둔 후 저는 남편과 함께 베를린의 생활을 접고 고향인 뮌헨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정들었던 도시를 떠나는 것은 아쉬웠지만 임산부인 셰프를 받아줄 레스토랑은 그 어디에도 없었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베를린으로 건너온 후 저는 남편에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같이 피자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불안정하게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는 것보다 부부끼리 힘을 모아 같이 장사를 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 여겼으니까요. 남편도 저희 의견에 흔쾌히 허락을 하고 그렇게 저희는 모아두었던 돈을 털어 피자 가게를 열게 되었네요. 만삭의 몸으로 더운 화덕 앞에 서서 피자를 굽는 일은 힘들었지만 가게를 연 것에 후회는 하지 않았어요. 꼬박꼬박 가게를 찾는 단골 손님이 늘어나는 것을 보는 건 수입과 별개로 무척이나 보람찬 일이었거든요. 큰딸에 이어 작은 딸을 키울 때까지 3년 넘게 저희 부부는 가게에 직원을 쓰지 않았지만 손님들이 늘어나는 통에 둘이서만 하기에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고심 끝에 직원을 쓰기로 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남편과의 의견이 잘 맞지 않더군요. 저는 처음 면접을 왔던 멕시코계 독일인을 직원으로 쓰고 싶었지만 남편은 너무 어린 나이에 학교도 그만둔 불량 학생을 직원으로 쓸 수 없다며 반대를 했어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학벌이 다가 아니었기에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했고 제 바람대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직원은 가게에 없어서는 안 될 인재가 됨과 동시에 큰 사위가 되어 저희 부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네요. 아마 큰 사위가 없었다면 남편이 앓고 있던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뒤 그대로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한 가지 극복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바로 가게에 대한 애정이었어요. 가게는 인생의 절반을 바쳤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노력으로 만들어졌지만 자꾸만 먼저 떠난 남편의 빈자리가 느껴지는 탓에 운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큰 사위에게 피자 가게를 물려주게 되었고요. 큰 사위에게 완전히 가게를 물려준 뒤 앞으로의 나날은 딸들과 함께 여유롭게 보낼 거라 결심을 했지만 이게 마음처럼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한국계 기업에서 일하던 작은 딸은 결혼 후 한국에 가서 살 거라며 가족들에게 말을 했는데요. 한국에 출장을 가서 만나게 된 한국인과 결혼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큰 사위는 딸이 데려온 남자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결혼 자체를 반대했어요. 생활 환경도 다르고 쓰는 언어도 다른데 한국에 정착해 사는 건 위험하다면서요. 하지만 이미 작은 딸의 뱃속에는 새 생명이 자리 잡고 있었기에 작은 딸은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작은 딸의 앞날을 축복했고요. 인종을 떠나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니까요. 작은 딸은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회사에 퇴직 신청을 하고
비자 준비를 했기에 결혼식이 끝난 후 바로 한국에 건너갈 수 있었어요. 출국 날만 하더라도 소중한 작은 딸을 괜히 먼 나라로 보낸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기도 했지만 한국에서 누구보다 잘 지내는 작은 딸의 모습을 보니 그런 걱정은 씻은 듯이 사라졌죠. 오히려 저 역시도 한국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한국에 놀러 가고 싶다는 뜻을 비치자 작은 사위는 놀러 오라며 저를 반겼어요. 그 길로 바로 한국 여행을 가게 되었죠. 사실 잘 지내는 작은 딸의 모습에 한국에 방문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어요. 남편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간 중국 여행에서 크게 실망을 했었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중국에서 불쾌했던 경험을 잊게 해주는 것은 물론 저를 깜짝 놀라게 하더군요. 무엇보다 깔끔하고 쾌적한 모습의 도시의 경치는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로 멋졌어요.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녹슬고 낡은 중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이며 게다가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이라 차별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해주었기에 한국에 있는 내내 대접받는다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고객에 대한 태도가 좋은 한국인들을 보며 중국인과 똑같다고 여긴 과거의 제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도시 이곳저곳의 소변을 보며 기본적인 예절도 지키지 않은 중국인들과 한국인들을 비교하는 건 너무 신뢰되는 행동이잖아요. 물론 모든 한국인들이 다 친절하고 외국인에게 관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중국인들이 비도덕적이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적어도 기본적인 예절만큼은 철저히 지켜주었어요. 제가 느낀 바로 중국인과 한국인의 가장 큰 차이점을 꼽아보자면 기본적인 예절에 대한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치기를 하며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며 다른 외국인을 대놓고 차별하는 중국과 달리 한국은 전체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줌과 동시에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외국인에게 친절함과 배려심이 섞인 태도를 보였거든요. 새로운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 자신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을 중국 여행을 하며 뼈저리게 느꼈기에 한국에서의 여행은 더없이 감사하게 느껴졌네요. 다른 가족들과 함께하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들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처음이자 마지막 여행이 중국이 아닌 한국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생기기도 했고요. 작은 사위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불편하면 어쩌냐며 안절부절 못했지만 오히려 너무 잘 맞는 게 탈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음식 자체가 기름지고 짠 독일에 반해 기름기 없이 담백한 한식은 속이 편할 뿐 아니라 오래전 없어진 줄 알았던 입맛까지 생겼거든요. 전체적인 생활 자체가 편리하다는 것도 한국의 장점이었지만 다른 나라와 차별화되어 좋은 점은 바로 의료 혜택에 있었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백내장을 앓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었지만 수술비가 비싼 것은 물론이거니와 수술을 하고자 하는 대기자가 많은 탓에 백내장 수술은 엄두도 못 내고 있었는데요. 이런 사정을 들은 작은 사위는 다짜고짜 저를 병원으로 끌고 갔고 검사를 받은 지 일주일도 안 돼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었네요. 수술 날짜를 잡았을 때만 해도 괜히 다른 나라에서 수술을 했다가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불안에 떨기도 했지만 회복을 하고 나니 진작 수술을 안 했으면 어쩔 뻔했을까? 하며 한국에서 수술한 것에 안도하기도 했죠. 이 모든 것을 도와준 작은 사위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감사했고요. 한국에서의 좋은 경험이 쌓이다 보니 한국에서 좀 더 길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을 말하자 작은 딸과 사위는 흔쾌히 장기 비자를 받아 같이 살자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독일에 돌아온 후에는 큰딸 부부에게 말해 한국에 갈 비자를 마련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도와주겠다며 흔쾌히 말하는 큰딸과 달리 큰 사위는 절대 안 된다며 버럭 화를 내기까지 하더군요. 다짜고짜 한국이 위험하다고 하는 큰 사위가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몇 해 전 겪었던 일을 떠올리면 큰 사위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었네요. 사실 남편과 함께 한 중국 여행에서 저는 소매치기에게 가방을 도둑맞은 거로도 모자라 여권까지 빼앗겨 독일에 돌아오지 못할 뻔했으니까요. 큰 사위가 얼마나 걱정하는지를 잘 알았기에 한국의 좋은 점을 말하며 설득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큰 사위는 중국에서의 일을 꺼내며 반대를 했습니다. 중국과 문화적 교류를 많이 하는 한국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라면서요. 한국행을 강경하게 반대하는 큰 사위로 인해 비자 준비는 큰딸과 함께 하게 되었어요. 한국으로 가게 된 것은 출국하는 당일까지 비밀로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출국 당일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캐리어에 짐을 챙긴 후 한국행을 선택한 것을 고백하자 큰 사위는 캐리어를 빼앗아 짐을 뒤진 것도 모자라 제 여권을 갈기갈기 찢어버린 것이었죠. 도를 넘는 행동에 참지 못하고 역정을 내었지만 큰 사위는 오히려 자신의 행동이 맞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큰 사위는 작은 딸이 한국으로 시집갔을 때부터 틈이 나는 대로 한국과 관련된 기사를 찾아본 것이었어요. 큰 사위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기사들을 들이밀며 작은 딸 부부도 독일로 돌아오라 설득할 생각이었다며 저를 당황스럽게 했네요.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진 큰 사위를 이해시키려 애써 보았지만 이미 귀를 닦은 통에 도통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뼛속까지 한국인이 확실한 작은 사위가 집안의 재산을 노릴지도 모른다며 경고를 하기도 했죠. 고집스러운 큰 사위로 인해 저는 한국에 가지도 못했을 뿐더러 비행기 티켓값만 날리게 되었어요. 결국 작은 딸은 혼자서 손녀를 출산하게 되었고 이 일은 큰 사위와 저의 사이가 틀어지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권을 재발급받은 통에 2달이 지나고 나서야 한국에 올 수 있었는데요. 늦게 도착한 것에 미안함을 갖자 작은 사위는 오히려 큰 사위와 사이가 틀어진 것을 걱정해 주었습니다. 처가 식구라면 눈살부터 찌푸리는 독일 사위와 다르게 가족처럼 장모를 챙겨주는 작은 사위를 보니 눈물이 핑 돌더군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장모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위는 그 어디에도 없을 테니까요.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도 일단 이해를 하려 노력하는 작은 사위의 행동은 고집부터 부리던 큰 사위의 행동과 더욱 대비되어 한숨이 나왔죠. 한국에 온 후 저는 딸과 함께 손녀딸을 돌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작은 사위는 50이 넘은 제가 어린 손녀의 육아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걱정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육아가 너무 수월의 탈이었지 뭐예요? 정부에서는 베이비시터를 무료로 지원해줄 뿐만 아니라 지원금까지 지급해 주었으니까요. 그리고 손녀딸이 태어난 지 100일이 되던 달 큰딸 부부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작은 딸과 손녀딸을 보기 위해 한국에 들른다고요. 큰딸이 한국으로 오는 것은 반가웠지만 한국에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큰 사위를 생각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네요. 큰 사위가 작은 사위에게 부정적인 말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걱정이 깊어지는 것과 별개로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큰딸 부부가 한국에 오는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걱정과는 달리 큰 사위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다시 독일로 입국하는 날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있더라고요. 역시나 한국이 마음에 들지 않았구나 생각을 할 때였어요. 큰 사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죠. 한국에 온 후 처음 하는 통화였습니다. 어색하게 안부 인사를 건네자 큰 사위는 다짜고짜 사과부터 하더군요. 자신이 그동안 한국과 작은 사위를 오해했다면서요. 그제야 큰 사위의 속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큰 사위는 한국에서의 날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너무 마음에 들어 말을 잃은 것이었어요. 외국인과 내국인의 차별을 두지 않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인들에게 감동한 것은 물론 여성 또한 밤에도 안심하고 밖을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에 감동을 한 것이었죠. 이제 성인식을 앞둔 쌍둥이 딸을 둔 아빠의 입장에서 한국이 마음에 들지 않을 리 없었고요. 전 세계를 통틀어 1위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독일조차 한국만큼 안전하지는 않았으니까요. 큰 사위는 과장된 뉴스 기사에 속아 한국의 좋은 점을 왜곡하고 무시했던 지난날을 진심으로 후회했어요. 더불어 인종을 떠나 가족이란 한마디로 묶인 저희 식구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작은 사위의 마음에 큰 감동을 했다. 전하더라고요. 현재 큰 사위는 작은 사위를 친형제처럼 아낄 뿐 아니라 한국 여행을 하려 틈만 나면 기회를 엿보고 있는 중이랍니다. 한국 문화에 푹 빠진 쌍둥이 손녀는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을 위해 열심히 준비를 하는 중이고요. 다른 누구도 아닌 큰 사위의 적극적인 지지로 말이에요. 독일에서의 지인들이 한국에서의 생활을 물어볼 때면 저도 모르게 한국에서의 생활을 자랑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 단점을 말하자면 한국의 생활이 너무 마음에 들어 1년이란 기간이 더 남았음에도 벌써부터 독일로 돌아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만족도를 표현하자면 온 가족을 모두 한국에 데려오고 싶을 정도라고 답하고 싶네요.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독일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한국으로 시집간 작은 딸 때문에 온 가족이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요. 한국에 대해 오해했던 첫째 사위도 한 번의 한국 여행을 통해 한국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 성립된 인식만큼 바꾸기 어려운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첫인상부터 한국에 호감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 한국인으로서 뿌듯하고 고마운데요. 사람의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은 수많은 노력과 배려가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앞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직접 경험하다 보면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알게 될 테니까 말이죠. 우리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살기 좋은 나라라는 사실을요. 그럼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한국과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가요? 저희가 배울 게 있기는 한가요? 안 그래도 바쁜데 시간 아깝게 정말. 여기 네덜란드의 한 병원에서 여성 박사가 상사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병원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한국이 방문을 한다는 사실에 이 여성은 매우 분개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간 낭비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 대표단은 이미 병원을 향해 오고 있는 중이었죠. 과연 이 여성은 병원에서 한국 대표단과 함께 잘 협력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네덜란드 의사 앨리스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의사 앨리스라고 합니다. 이번 월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깬 것은 알람 시계의 날카로운 울림 때문이었어요. 옆에서 잠든 남편 피터를 깨우지 않기 위해 저는 재빨리 알람을 껐어요. 물론 남편과 몇 분 더 이불 속에 더 깊이 껴안고 싶었지만 병원에서 빡빡한 하루를 보내야 했기 때문이죠. 저는 졸음을 떨쳐 내기 위해 화장실로 가서 얼굴에 찬물로 세수를 했어요. 등교 전 아이들이 깨지 않게 하기 위해 조용히 움직여야 했죠. 동트기 전 어둠 속에서 조용히 준비하는 것은 수년 동안 저에게 일상이 되어 어려운 일은 아니긴 하지만요. 가장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은 후 전날 밤 준비한 점심 도시락을 싸기 위해 저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바쁜 업무 중에는 요리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간식이 어머니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제이드가 남긴 달콤한 쪽지와 사과 조각을 보며 저는 따뜻한 아이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 미소를 지었어요. 도시락을 싸는 것을 마친 뒤 진한 커피 보온병을 손에 들고 현관문을 슬그머니 나서서 저는 제 든든한 작은 차로 향했어요. 키를 돌렸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아 신음소리를 억지로 삼켰죠. 오늘은 안 돼요. 제발. 저는 조용히 기도를 하고 다시 시동을 걸었고 엔진의 우렁찬 소리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휴, 다행히 그날의 첫 번째 장애물을 극복했습니다. 평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겪었던 꽉 막힌 도로와는 대조적으로 이른 아침의 운전은 빠르고 수월했어요. 저는 라디오를 켜고 경쾌한 팝송을 흥얼거리며 기분을 밝게 만들었죠. 어느새 저는 지난 25년 동안 제 직장이 되어준 성모 마리아 병원의 주차장에 차를 대고 있었어요. 미닫이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면 항상 약간의 에너지가 솟구친답니다. 수술복과 실험실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사방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저는 종양학병동으로 향하면서 경비원과 접수원에게 손을 흔들며 미소를 지었어요. 종양학과 과장으로서 저는 오늘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먼저 옷을 갈아입고 회진을 돌며 환자 상태를 확인한 후 회의와 행정 업무를 처리해야 했어요. 제가 돌보고 있는 환자분들과 1대1로 연결되는 이 일은 제 영혼을 채우는 일과 다름없었어요. 저는 회진을 돌기 전에 중앙 스테이션에 있는 간호사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랄프 씨, 오늘 좀 어떠세요? 저는 오랜 환자 중 한 명에 대해 물었어요. 오늘은 참 좋아요. 손녀가 오늘 아침 일찍 들러서 말벗이 되어 주었거든요. 한 간호사가 대답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뻤어요. 사회적 지지가 치유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손녀와 함께 아침을 먹으며 웃고 있는 그의 병실을 들여다보았어요. 앨리스, 오늘 아침은 괜찮으세요? 그가 저에게 손을 흔들며 물었어요. 네, 랄프 씨도 기운이 넘치시는 것 같네요. 제가 대답했죠. 저희는 그가 복용하는 약과 최근 스캔 결과에 대해 몇 분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다시 나가기 전에 그의 손을 따뜻하게 주물러 주었죠. 오늘 대부분의 환자들은 안정된 상태여서 안심이 되었어요. 제가 주의 깊게 관찰해야겠다고 마음먹은 환자 중 한 명은 최근 화학요법을 받은 후 메스꺼움이 심해진 페트코바 씨였습니다. 저는 메스꺼움 방지제를 처방하고 간호사들에게 섭취량과 수분 섭취를 계속 모니터링하도록 시켰어요.
이러한 변화를 조기에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회진이 끝날 무렵 저는 새로운 환자의 병실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앨리스 박사예요. 제가 여기 종양 전문이죠. 환자분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밝게 질문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이반입니다. 새로 온 할아버지 환자께서 대답하셨어요. 저희는 그의 폐암 진단과 그가 저희 병원에 오게 된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불쌍한 할아버지는 혼자 살고 있었고 주변에 가족도 없이 꽤 겁에 질린 듯 보였어요. 저는 시간을 더 들여 그의 모든 질문에 답하고 그의 걱정을 덜어준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회진이 끝나자 저는 서둘러 구석진 곳으로 가서 도시락을 먹었어요. 화려한 의사 라운지는 없었지만 앉을 시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운이라고 생각했죠. 마지막 며칠만 남기고 저는 달력에 적힌 많은 회의 중 첫 번째 회의로 향했어요. 월요일은 항상 회의로 꽉 차 있었어요. 주말 동안 사무실을 비운 후라 더욱 그럴 수 병원 관리자들은 종양학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저에게 많은 것을 의존했고, 이는 곧 많은 데이터 분석, 문제 해결, 전략 수립 보고를 의미하고 있었어요. 물론 제가 좋아하는 업무는 아니었지만 필수적인 업무였죠. 수석방사선 전문의 및 간호사들과 연이어 상담을 하다 보니 시간은 금방 지나갔어요. 저희는 환자 흐름을 간소화하기 위한 조정, 새로운 장비 구매, 임상시험 업데이트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머릿속은 정신없기는 했지만 나중에 할 후속 조치를 부지런히 메모를 해나갔죠. 오후 중반에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2시가 훌쩍 넘은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벌써 하루가 훌쩍 지나가 버린 거죠. 저는 아쉬운 마음에 1대1로 만나기로 했던 의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메일로 일정을 다시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했기 때문이죠. 연구실로 내려가기 위해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 휴대폰에서 캘린더 알림이 울렸습니다. 휴대폰에 오늘 오후 5시에 한국 방문 의사들을 위한 환영 리셉션이 있다는 알림이 떠서 깜짝 놀랐어요. 다른 일들로 바빠서 그들이 오늘 도착한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고 있었거든요. 공식적으로 환영할 발언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저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저희 병원은 몇 달 동안 교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암 연구센터에서 처음으로 방문하는 손님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죠. 의사들은 4주 동안 이곳에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저희가 먼저 시행한 새로운 치료법을 경험하기 위해 이곳에 머물게 될 예정이었어요. 저는 그들이 머무는 동안 그들의 주요 연락 담당자 역할을 맡게 되었죠. 저는 그들에게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주면 저희 기관 간에 지식을 개방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리셉션 준비까지 1시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저는 간단한 연설을 준비하기 위해 사무실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컴퓨터 앞에 앉자마자 센터의 성과에 대해 더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찾아보니 제가 잘 알지 못했던 혁신적인 면역치료법을 소개하는 연구 논문 몇 편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속 한구석에서 느껴지는 자의식을 무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한국 손님들을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편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동유럽의 의학은 상당히 선진적인데 저희가 그들에게서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최첨단 연구를 보고 저는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저는 열린 마음을 갖기로 결심했죠. 의사들은 이곳에 오기 위해 긴 여정을 떠났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기꺼이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들을 환영하는 것이었어요. 다시 시계를 쳐다보다가 늦었다는 사실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문팀에 대한 생각을 하느라 정신이 팔려서 시간 가는 줄 몰랐거든요. 저는 화장실에서 재빨리 몸을 씻고 느슨해진 머리카락 한 가닥을 다시 집어넣고 흰 코트를 정돈했어요. 환영사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환영사를 해야 했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리셉션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중문을 열고 들어가니 많은 사람들이 다과를 나누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제가 서둘러 회의실 앞으로 가자 동료들이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제가 시작했습니다. 서울암센터의 존경하는 대표단이 네덜란드에서 저희와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을 저희는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후 몇 분 동안 저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저희의 희망과 의미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하는 열망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했어요.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양국의 병원과 문화가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간단한 환영사를 마친 후 저는 한국 의사들에게 직접 인사하기 위해 회의장을 돌기 시작했어요. 그때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고 그 이유를 깨닫는데 잠시 시간이 걸렸습니다. 바로 제가 이전에 읽었던 논문 연구자 중 한 명인 김진기 박사였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우연일까요? 김진기 박사님 흑색종 표정면 역요법에 대한 발표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여기서 함께 일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라고 말하며 저는 따뜻하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희는 그 치료법을 저희 병원에 도입하는 것에 대한 공통 관심사에 대해 몇 분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환자를 돕고자 하는 김진기 박사의 열정은 대단했고 그의 존재는 이 교류를 준비하느라 바쁘게 보낸 하루의 노력을 절대적으로 가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리셉션이 끝나고 저는 저희 팀원들과 앞으로 일주일간 방문객들을 지원할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전히 문화적 차이를 좁히는 것이 조금은 불안했지만 그들의 성과를 직접 보고 나니 배우고 싶은 열망이 불타올랐죠. 첫날의 어려움은 잘 해결되었어요. 저는 열린 마음과 정신으로 앞으로 몇 주 동안 저희 팀이 한국팀 함께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주간팀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신선한 커피 한 잔을 들고 회의 테이블의 평소 자리에 앉았어요. 항상 바쁜 날이기는 하지만 오늘은 한국에서 온 방문 의사들이 여러 전문의들을 보러 오기 때문에 특히 더 분주할 것 같았죠. 존경받는 한국 종양학자들로부터 배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던 초롱초롱한 눈망울의 의대생들을 생각하니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 열정을 보니 마음이 뿌듯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모두들 반갑습니다 라고 제가 말문을 열었어요. 각 부서의 업데이트부터 시작할게요. 저는 방사선종양학과의 마리노바 박사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먼저 공유할 내용을 물었어요. 이와 같은 회의는 부서 간 소통을 통해 협력과 환자 치료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마리노바 박사는 환자 방사선 세션을 관찰할 때 방문 의사들에게 시연했던 몇 가지 기술에 대해 논의했어요. 그녀는 정밀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한 사려 깊은 질문과 아이디어의 깊은 인상을 받았죠. 저는 의사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그녀가 조정할 것을 제안한 몇 가지 프로세스를 메모해 두었어요. 병리과와 완화치료팀부터 사회사업과 영양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문 분야에 걸쳐 동료들이 이미 이 교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지에 대해 들을 수 있었어요. 외과 의사 중 한 명인 러셀 박사는 새로운 관점을 접할 수 있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요. 테이블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동의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죠. 제 차례가 되자. 저는 어제 몇몇 한국 종양 전문의들의 환자 회진에 동행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권지영 박사님의 환자를 대하는 태도는 정말 탁월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는 복잡한 진단과 치료법을 간단하고 시각적으로 설명하는 차분하고 공감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팀원들은 저희가 도입할 수 있는 기법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어요. 다양한 실질적인 학습에 대해 논의하면서 저는 대화를 더 깊은 성찰로 이끌었어요. 방문 의사들로부터 지식적으로 배울 점이 많은 것은 분명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것이 저희의 전반적인 사고방식과 문화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라고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제 말에 사람들의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수간호사인 마티제가 맞아요 라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저희의 최신 치료법과 장비에 뒤처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가져와서 저는 제 생각을 다시 검토하게 되었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저희 모두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업무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열린 마음과 협업을 유지해 보아요. 저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제 작은 연설이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배움에 대한 의지로 하나가 된 느낌으로 회의를 마칠 수 있었어요. 회의 후 커피를 마신 뒤 저는 다음 스케줄인 환자 상담과 회의로 향했어요. 하루가 연달아 이어지는 일상적인 리듬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야 오늘 저녁에 참석하기로 약속한 방문 의사들의 강연이 떠올랐습니다. 또 하루의 속도 속에서 완전히 잊고 있었던 것이죠.
시계를 확인해 보니 강연은 10분 후에 시작되었고 저는 옷을 갈아입고 달려가야 했어요. 이 강연은 방문자들이 자신의 작업과 연구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유하는 첫 번째 주요 프레젠테이션이 될 예정이기 때문이었죠. 휴대폰으로 행사 알림을 띄웠더니 제가 참석 인사로 눈에 띄는 명단에 올랐다는 사실에 또 한 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료계 사이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낙관했던 저의 생각은 갑자기 큰 부담으로 느껴졌어요. 한국의 접근 방식이 정말 저희보다 더 발전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저희가 공유할 만한 진정한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면서 긴장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화장을 하고 머리를 질끈 묶었어요. 피곤한 발을 조금 더 프로페셔널한 하이힐로 갈아 신고 어수선한 옷장에서 가장 먼저 찾은 블레이저를 꺼내 입었죠. 마지막으로 제 모습을 확인하며 불을 끄고 다시 문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강의실에 가까워질수록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저는 긴장을 풀기 위해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무대로 걸어갔어요. 발표자들이 저를 알아보고 따뜻하게 웃어주었고 저는 블레이저를 매만지며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면서 맨 앞줄에 예약된 자리에 앉았죠. 갑자기 제가 저희 병원과 국가 전체를 대표한다는 생각에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한국병원의 저명한 원장님이 연단에 오르자 저는 걱정은 우선 뒤로 미뤄두고 연설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개회사는 매우 친절했고 이곳에 와서 저희의 사례를 배우게 되어 영광이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어요. 결국 공평한 교환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다행히 긴장이 좀 완화되었죠. 저는 한국 의사들의 새로운 면역요법과 전인적 치료 관행에 대한 발표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최신 의료기술도 공유했지만 맞춤형 치료와 정서적 웰빙, 지원에 대한 최첨단 연구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것이었죠. 통합적 접근 방식을 통해 저는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최근의 암 환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들의 혁신적인 전략에 매료되어 저녁 시간이 지날수록 흥미진진하게 메모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제가 궁금해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설명과 구체적인 내용들을 물어보았습니다. 마지막에는 한국에 대한 회의감이 완전히 사라졌죠. 저는 진정으로 겸손해졌고 저희가 함께 이룰 수 있는 것에 대해 영감을 받게 되었어요. 이후 작은 리셉션에서 저는 모든 의사들과 개인적으로 인사를 나누며 그들의 업적에 깊은 존경을 표했습니다. 특히 권지영 박사와는 그가 개발한 심리사회적 프로그램 중 일부를 저희 병원에서 시범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활발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죠. 환자의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서적 건강에 대한 그의 열정은 저의 신념과 일치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대표단이 도착한 지 이틀 만에 제 시야가 얼마나 넓어졌는지를 깨달으며 감탄했어요. 처음에는 방문 의사들이 몇 가지 지혜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저희가 그들에게서 가르칠 것만큼이나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열린 대화와 아이디어 공유를 통해 서로의 접근 방식에 대한 차이가 이미 녹아내린 것 같아 앞으로 몇 주가 기대되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 후 며칠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연이은 회의와 환자 방문 그리고 치료와 연구를 통해 배운 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방문자들과의 상담으로 하루가 넘쳐났죠. 주중에는 완전히 지쳐 있으면서도 한국 대표단과의 협업 덕분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수요일에 저는 권지영 박사와 함께 아침 환자 회진을 진행했어요. 저는 그가 환자를 존중하면서도 복잡한 진단을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작은 기술들을 관찰했죠. 그는 한 노인 환자에게 암은 정원의 뿌리를 내린 잡초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잡초의 뿌리를 뽑는다면 그 자리에 다시 잡초가 자랄 수는 없을 겁니다. 그의 우아한 비유는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었어요. 회진 후 권지영 박사는 저에게 어려운 새 케이스에 대해 협력하자고 제안했어요. 이 환자의 병력에 대한 저의 지식과 당신의 참신한 관점이 합쳐지면 더 나은 치료 옵션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죠. 제 전문성에 대한 그의 신뢰에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하며 수락했습니다. 저희는 함께 환자의 필요에 맞는 독특한 면역치료 계획을 고안하기로 했죠. 주말에 저희는 전체 의료진과 함께 두 번째 치료조정 회의를 가졌어요. 간호부터 사회사업까지 다양한 직원들이 며칠 동안 환자들을 돌보며 얻은 지식을 공유하면서 회의실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회의실은 테스트할 새로운 프로토콜 조달할 장비 목록 총체적 치료의 표준을 만들기 위한 계획들로 가득 찼어요. 병원 간 접근 방식에 대한 장벽이 빠르게 허물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주말에는 재충전을 위해 모두 드물게 하루를 쉬었어요. 아이들은 제가 쌓아놓은 의학 기사들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고 웃었죠. 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쉬는 시간에 TV를 보거나 재미있는 책을 읽잖아요. 제이드는 저를 놀리더군요. 저는 제이드에게 한국의 최신 연구를 배우는 것이 지금의 최고의 휴식이라고 답해 주었어요. 매우 활력이 넘치는 일이었죠. 한 논문은 환자의 정서적 균형을 맞춰 치료 부작용을 관리하는 마음챙김 기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 시각화는 너무 실용적이어서 제 환자들에게도 적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마 200페이지도 넘게 읽었을 거예요. 피터는 고개를 저으며 몇 시간 동안 몰입하는 저를 못 말리겠다는 듯 끝없이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월요일이 되자 저는 다시 중심을 잡았고 다시 획기적인 작업에 함께 뛰어들 준비를 마칠 수 있었어요. 저의 초기 과정은 이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접근 방식의 차이를 장벽으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들의 다양한 전문성이 놀라운 발전을 가져올 비밀 무기로 보였어요. 물론 여전히 서로에게 배울 점이 많았지만 진보를 위해서는 서로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월요일 팀 회의에서 늘 앉던 자리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크게 들이키며 방문 한국인 의사들과 협력한 한 주간의 소식을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부서장들이 새로 배운 기술과 함께 해결한 새로운 환자 사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회의는 에너지 있게 진행되었죠. 러셀 박사는 중립적인 제3자의 시각을 통해 수술 실무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경이로웠어요 라고 말했어요. 박진기 박사님은 제가 일관성 없이 하는 작은 일들을 발견하여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또 다른 사람들도 작은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습니다. 수간호사인 마티제는 완화의료 전문가들을 따라다니면서 저희가 치료의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환자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전인적 접근 방식과 구체적인 치료들은 정말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또 저는 권지영 박사의 따뜻하면서도 효율적인 회진 스타일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학적 전문성과 인간적 유대감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룬 치료를 볼 수 있었어요. 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간단한 그림을 그리며 치료법을 설명할 때 환자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저희가 공유한 배움으로 떠들썩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저는 대화를 더 깊은 성찰로 이끌었어요. 이러한 실용적인 기술을 채택하는 것도 매우 가치 있는 일이지만 가정을 버리고 개선하기 위해 취약성을 포용하고 차이보다 연결을 추구하는 등 제 자신도 변화하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라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테이블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사님 말이 맞아요 라고 마리노바 박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경험에 접근할 때 더 나은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제 의술과 삶을 살아가는 방식 모두를 향상시켜주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료 전문가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저희 모두를 성장시킬 수 있는 교훈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갑시다. 그것이 가장 만족스러운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회의는 저희 팀의 목적이 하나 된 느낌을 가지게 되면서 마무리되었어요. 한 주 동안 회의와 환자 방문이 넘쳐났고 방문 중인 한국 의사들과의 지속적인 협업도 이어졌습니다. 저는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권지영 박사의 우아한 소통, 스타일과 세심한 배려에 감탄하며 다시 회진에 참여했어요. 어느 날 권지영 박사는 분주한 업무를 잠시 멈추고 병실 창밖으로 눈부신 석양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 아름다운 바깥 풍경을 보면 어떠세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환자에게 물었어요. 환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함께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좋은 날이 올 거라는 믿음이 생겨요. 권지영 박사의 이러한 창의력은 환자들에게 힘을 실어주었어요. 주말에 저는 권지영 박사와 또 다른 환자 사례를 공유했어요. 그는 치료 계획에 모든 것이 덜 부담스러울 수 있도록
기준선을 표시하는 컬러 달력과 같은 창의적인 시각적 도구를 포함시켰죠. 초기 결과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을 때 저는 저희의 혁신적인 솔루션에 놀랐습니다. 한때 협업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저의 태도는 이제는 어리석게 보이기만 했죠. 그 주말에 저는 또다시 드물게 휴가를 얻어 권지영 박사가 추천한 의학저널에 몰두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중 하나는 환자에게 평온함과 정신적 집중력을 심어주는 명상 기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죠. 공감과 단순함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환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제 환자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피터는 발코니에서 차를 마시며 최신 연구에 몰두하는 저를 보며 웃었어요. 대표단이 한국으로 돌아가면 아내를 되찾을 수 있으려나 그가 농담을 던졌어요. 저는 장난스럽게 그의 팔을 툭툭 쳤지만 사실 저는 대표단들로부터 가능한 한 모든 지식을 흡수하고 있었어요. 내 것과 그들의 것 사이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져 동반 성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다시 월요일이 되자 저는 저희의 단합된 작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함께라면 누구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경직된 편견을 버리고 작은 차이 하나하나를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운전을 위해서는 제 지식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를 채울 수 있어야 했죠. 일주일이 지나고 상담과 교육 세션이 진행될 때마다 협업 에너지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제 하루는 환자 방문과 회의로 가득했고 새로운 한국인 동료들과 함께 연구, 이론부터 좋아하는 음식까지 모든 것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복도에서 대화하는 시간으로 채워졌어요. 서로의 문화적 전통을 주고받으며 웃음소리가 하루 종일 가득했죠. 이제 함께 한 시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을 때 저는 팀원들을 모아 다음 단계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방문객들이 서울로 돌아간 후에 이 방법들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분기별 화상회의 데이터 교환 통합 프레젠테이션 등의 제안이 순식간에 쏟아져 나왔죠. 저는 넘치는 유대감과 아이디어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주말에 저희 가족들은 저희 어머니의 집에 모여 귀한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성대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구시대적 관점에 집착하며 회의적이었지만 권지영 박사는 한국의 민간요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어머니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함께 수다를 떠는 모습을 보면서 제 관점이 얼마나 넓어지게 되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월요일 팀 회의에서 저는 늘 앉던 자리에 앉아 커피를 따뜻하게 들고 있었어요. 제 안에 씁쓸한 감정과 어울리는 듯 바깥에는 선선한 가을 한기가 내려앉아 있었죠. 이번 주 후반에 출국하기 전 한국 방문 의사들과의 마지막 모임이었기 때문입니다. 테이블 주위를 둘러보니 임박한 출국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의사들은 불과 몇 주 만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저희는 그들의 존재가 그리울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한국 대표단이 저희 각자에게 더 나은 치료자가 되기 위해 불을 지폈던 그 작지만 큰 불꽃이 더 그리워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시간과 지식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아낌없이 나눠주신 한국 대표단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라고 저는 게스트들을 향해 말했어요. 여러분은 저희가 치료 과정에서 그리고 저희 자신 안에서 더 많은 연민과 창의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것은 정말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권지영 박사는 저희야말로 영광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여러분의 헌신과 혁신적인 노력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서울에 있는 환자와 동료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교류에 대한 마지막 생각과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어떤 분들은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이야기했고, 어떤 분들은 함께 식사를 하고 밤늦게까지 케이스에 대해 고민했던 소중한 기억을 떠올리기도 했죠. 각각의 이야기들은 새로운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성된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개방성과 따뜻함이었어요. 라고 수간호사인 마티제는 말했어요. 동의의 웅성거림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희가 이 분야에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비슷한 말을 들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마티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열린 마음으로 접근할 때 무한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가 의학을 실천하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포옹을 나누며 새로운 방식으로 계속 협력할 것을 약속하며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회의실이 비워지면서 저는 저희 모두가 얼마나 크게 변화했는지를 깨닫고 행복한 눈물을 닦는 몇몇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단지 저희 병원과 국가 간의 지속적인 우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생각에 제 마음도 부풀어 올랐습니다. 마지막 강의와 시연 그리고 소중한 손님들과의 작별 축하 행사로 남은 한 주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마지막 날 저녁 리셉션에서 저희는 안전한 여행과 앞으로의 협업을 기원하며 건배를 했어요. 새로운 친구들을 위하여 라며 저는 잔을 들며 환호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저는 권지영 박사와 함께 병원 복도를 걸으며 아쉬운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저희는 로비에 걸린 이전 교류 참가자들의 사진을 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정말 놀랍네요.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을 열게 될지 상상해보세요. 병원 입구에서 함께 작별 인사를 나누며 권지영 박사가 이번 여정을 기억하기 위해 함께 찍은 사진들을 선물해 주었을 때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르쳐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저는 말했어요. 제 차례가 되면 서울을 방문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요. 라고 말했죠. 저희는 따뜻하게 포옹하며 인사를 마쳤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짧은 기간 동안 제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되돌아보며 놀랐습니다. 의학의 가능성에 대해 좁게만 생각했던 제 시야가 국경을 넘나드는 의료에 대한 이해로 폭발적으로 확장되었어요. 경직된 의구심은 어디에서나 동료 치료사들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꺼지지 않는 열망으로 바뀌었죠. 그 개방성은 저를 빛과 목적의식으로 가득 채워주었어요. 그때 저는 다양한 관점을 포용하는 것이 의사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한계는 종종 저희 마음속에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며 잠재력이 가득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주는 힘을 얻게 되었어요. 대표단이 떠난 후 몇 주 동안은 저희가 함께 배운 모든 것을 실행하는 일로 정신이 없었어요. 저희 팀은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고 보다 총체적인 케어를 제공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죠. 그들의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것을 보는 것은 저희의 특별한 동료들을 기리는 완벽한 방법이었어요. 저는 환자들의 불안과 부작용 관리를 돕기 위해 마음챙김 교육을 주도하는 일에 도전했습니다. 명상을 가르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는 눈썹을 치켜뜨셨어요. 내가 동양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날이 오게 될 줄은 몰랐다 예라며 농담을 하셨죠. 저는 자랑스럽게 웃었어요. 이제는 제 시야가 정말 넓어졌다는 거겠죠. 병원 책임자들은 저희가 데이터와 결과를 발표할 때 데이터를 보며 저희의 새로운 방식이 여러 부서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습니다. 환자들은 새로운 접근 방식을 통해 얼마나 더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했죠. 시인은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에서 문화 간 협업이 미래인 이유에 대해 연설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몇 주까지 나고 저는 서울로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기회를 잡은 저는 짐을 싸게 되었어요. 제 가방에는 딸이 꼭 필요하다고 우기는 선물과 신발이 매우 많이 들어 있었죠. 약속대로 저는 떠나기 전 3주 동안 암센터의 업무에 몰두했어요. 피터는 작별 인사를 나누며 저를 꼭 껴안으며 정말 보고 싶겠지만 당신이 원하던 일을 하게 되어 기뻐 조심히 잘 다녀와야 해 여보 사랑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행복한 눈물을 훔치면서 제가 배운 모든 것을 다시 가져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저는 반짝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올려다보았어요. 그 안에는 저에게 더 많은 가르침과 영감을 줄 멋진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저희가 쌓아온 신뢰와 단결의 정신을 바탕으로 연 새로운 장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앞으로 나아갔고 어떤 가정이나 두려움도 제 발목을 잡지 않은 상태로 오직 앞으로의 여정에 대한 기쁨만이 가득한 상태로 이번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난관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함께라면 불가능이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세상으로부터 배우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돌봄을 확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에 대한 감사함으로 충만한 상태였죠. 이번 여정 또한 조그마한 시작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기 이 남자는 소리칩니다. 이러니 한국이 망하지. 이건 음식이 아니라 쓰레기야. 중국산을 안 쓰니 이렇게 되지. 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중국 베이징 출신 하오하오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음식에 대한 관심이 가득했고 늘 저만의 중식당을 여는 것이 꿈이었어요. 저는 나만의 중식당을 열겠다는 꿈을 안고 한국 차이나타운에 처음 발을 내딛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 제가 만든 샤오롱바오와 빔섬이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북적이는 식당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차이나타운의 현실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차이나타운의 거리는 서울의 다른 지역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차이나타운의 건물들은 오래되고 낡았으며 골목은 어수선했고 서울의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 청결함과 질서가 없었습니다. 이곳은 그저 한국의 그림자같이 보일 뿐이었어요. 저는 현지 중국인들과의 교류도 쉽지 않았습니다. 따뜻함과 동지애를 기대했지만 의외로 냉담한 반응에 당황한 적도 있었죠. 제가 식당 인테리어를 다 끝마친 날 축하의 의미로 그들을 초대한 적도 있었는데 그들은 변명만 늘어놓고는 한 명도 오지 않았었죠. 마치 자신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은 것처럼 저 같은 신입사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차이나타운에서의 이러한 고립감은 차이나타운 밖에서 만난 한국인들과의 경험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대체로 예의 바르고 친절했으며 어느 정도 예의와 개방성을 보여줘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들의 친절한 태도 덕분에 차이나타운에 있는 동포들보다 한국에 있는 것이 더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식당 운영은 외로운 여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문화 간의 간극을 좁히고자 요리에 정성을 쏟았지만 다른 중국집 주인들은 저를 경쟁 상대로만 여겼습니다. 제가 갈망하던 공동체 의식은 사라지고 소리 없는 경쟁과 무관심이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현지 중국인 커뮤니티와 더 넓은 한국 사회 사이의 차이는 날마다 더 분명해졌습니다. 차이나타운에서는 이방인처럼 느껴졌지만 밖에서는 한국인들의 호기심과 친절을 자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조는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채 두 세계 사이에 끼어 있다는 느낌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대림동 차이나타운 한복판에서 저희 작은 식당은 천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샤오롱바오의 익숙한 향과 섬세한 식감의 딤섬이 제 메뉴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죠. 하지만 이 요리들은 일상의 일부일 뿐. 차이나타운의 경쟁적인 요리 환경에서 제 레스토랑을 차별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영감이 떠올랐어요. 저는 제가 알고 있던 것과 한국에서 발견한 것을 혼합하여 새로운 맛을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만들어 본 적 없는 새로운 요리가 탄생했습니다. 조화로운 퓨전 미각에서 춤을 추는 듯한 요리 행복의 여운을 남기는 맛. 저는 이 요리가 제 요리 실력을 증명하는 독특한 중국 요리라고 믿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이 새로운 요리를 메뉴에 추가했습니다. 반응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소문은 금세 퍼져나갔고 곧 제 레스토랑은 그토록 보고 싶었던 풍경으로 북적거렸습니다. 한국인과 중국인 손님 모두 이 새로운 별미를 맛보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그 순간은 승리의 순간이자 제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은 이 요리의 진면목이었습니다. 제 열정이 한국 요리 전통에 깊이 뿌리내린 무언가를 저도 모르게 건드린 것이죠. 중국 고유의 맛과 기법이라고 생각했던 이 요리는 사실 한국 전통 요리를 연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한 무지 속에서 이 요리를 중국의 혁신이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제 식당을 찾은 한국인들은 이 요리를 칭찬했습니다. 자기네 요리에 대한 정중한 경의이자 문화적 조화와 이해의 표시로 여겼죠. 그들의 감사는 진심이었고 미소는 진심이었어요.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는 음식의 힘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이 요리는 단순한 메뉴가 아니라 제 한국 여행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재투쟁과 성공, 중국인의 뿌리와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어우러진 것을 상징하는 음식이었죠. 단순한 맛의 융합이 아니라 문화와 정체성의 융합이었죠.
하지만 진정한 계시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식이 풍부한 한국인 손님이 이 요리의 진정한 기원을 알려주던 날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준 날이었습니다. 요리 유산과 정통성에 대한 저의 이해에 도전장을 내밀었죠. 요리와 문화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것에 의문을 품게 되었죠. 몇 주가 지나면서 제가 만든 퓨전 설렁탕은 대림동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흑당은 혁신적인 요리를 맛보려는 한국인과 중국인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저는 중국 요리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독특한 퓨전 요리를 만들어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이 요리의 실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조용한 오후 한국 요리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유명한 단골 손님인 한 노인분이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의 독특한 신메뉴인 퓨전 국물 요리를 맛본 그는 호기심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손짓했습니다. 이 국물은 고양이 설렁탕을 떠올리게 하지만 조금은 색다르게 느껴져요. 중국 향신료를 넣긴 했지만 한국 음식과 매우 흡사하죠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음식이라고요? 자부심이 혼란으로 바뀌면서 저는 반복했습니다. 저는 항상 제 요리가 중국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 가장 성공적인 요리가 사실 한식이라는 생각은 놀랍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신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렁탕 기원과 한국 문화에서 설렁탕이 갖는 의미, 그리고 제 버전이 어떻게 의도치 않게 이 사랑받는 한국 요리에 경의를 표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설렁탕의 역사와 변천사 그리고 음식이 국경을 초월해 새로운 형태와 의미를 갖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고려시대 전투에 지친 병사들이 굶주림에 지쳐 영양분이 필요했던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소뼈를 몇 시간 동안 끓여 먹으며 소뼈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영양분을 추출하려고 했습니다. 치안이 흐르면서 이 관행은 추운 겨울에 즐겨 먹으며 생계와 위안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요리의 전통으로 발전했지요. 그가 역사를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점점 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문화의 구조에 깊숙이 녹아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중식과 한국 요리의 혁신적인 결합이라고 믿었던 퓨전 설렁탕이 사실은 한국의 역사적인 레시피를 재해석한 요리라는 사실을 깨닫자 말문이 막힐 정도의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내 안에서 폭풍이 몰아치는 것도 모른 채 킹 셰프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셰프님 버전은 독특하군요. 중국 향을 첨가해 새로운 차원을 더했죠. 하지만 그 핵심은 여전히 한국 요리이며 우리의 역사와 회복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칭찬의 뜻이 담긴 그의 말은 제 가슴을 찌르는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상당히 활기찬 분위기가 희미하고 먼 메아리로 사라지는 동안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마음을 졸였습니다. 분노와 혼란 그리고 깊은 배신감이 내 안에서 솟구쳤습니다. 어떻게 자랑스러운 중식 셰프인 내가 한국의 유산을 도용하고 그것을 나의 혁신으로 착각할 수 있었을까? 저는 갑작스럽게 변명하며 주방으로 물러났습니다. 그곳에서 냄비와 프라이팬이 왁자지껄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저는 그 사실을 깨닫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분노와 충격이 뒤섞여 손이 떨렸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퓨전 설렁탕은 이제 제 무지의 상징이자 제 잘못된 자존심의 기념비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희미한 불빛의 식당에 홀로 앉아 있자니 깨달음의 무게가 압도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때 자부심의 원천이었던 퓨전 설렁탕이 이제는 나도 모르게 뿌리로부터 멀어진 여정의 상징으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혼란과 불신의 바다에서 표류하는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장에서는 문화적 깨달음의 가슴 벅찬 순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문화 감상과 수용 사이의 갈등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정체성의 위기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이 깨달음은 저에게 성찰의 여정을 위한 무대를 마련해 주었고 요리 유산과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이해에 도전했습니다. 그의 말은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요리를 통해 중국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만 집중하느라 새로운 고향이 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지 못했거든요. 제 요리가 단순히 전통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롭고 미지의 것을 포용하는 것임을 깊이 깨달은 순간이었죠. 이 만남은 성찰의 시기를 촉발시켰습니다. 저는 퓨전 요리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퓨전 음식은 단순히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제 여정을 반영하는 것이었고 옛것과 새것 익숙한 것과 낯선 것이 조화를 이룬 것이었죠.
퓨전 설렁탕이 본질적으로 중국식이라기보다 한국식이라는 것을 깨닫고 제 정체성의 한국적인 면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 요리 경력뿐 아니라 한국 주재원으로서의 개인 여정에도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만든 퓨전 설렁탕이 사실 한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길을 잃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제 식당이 낯선 곳처럼 느껴졌어요. 계속 요리를 만들었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변해버렸어요. 정성을 다해 만들던 그 특별한 국물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 국물 요리뿐만 아니라 한식 전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도서관에 갔어요. 그곳에서 한국 음식과 그 역사에 대해 읽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통하는 문이 열린 것과 같았어요. 옛 음식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옛날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등을 읽었죠. 음식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예술이었던 궁중잔치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저녁에는 주방에서 한국 전통 요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배우는 중이었고 각 레시피에 대한 존경심이 컸어요. 요리할 때면 이 음식에 담긴 이야기와 사람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한식이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식은 맛과 이야기가 정말 풍부했어요. 깊은 존경심을 느꼈죠. 어느 날 저녁에는 간단하지만 유명한 한국식 찌개인 김치찌개를 만들었습니다. 김치의 새콤한 맛과 따뜻한 국물, 적당한 양의 매운맛이 어우러져 정말 맛있었어요. 간단하지만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는 음식이었어요. 이번 여정은 요리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문화의 음식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변화시켰어요. 내가 만든 음식이라고 생각했던 수프가 이제는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죠. 저와 한국의 두 가지 세계가 섞인 음식이었죠.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함께 어우러지는 이야기였습니다. 한식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나니 아이디어가 넘쳐났어요. 대림동에 있는 제 레스토랑은 새롭고 흥미로운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에 완벽한 장소였어요. 한식이 얼마나 멋진 요리인지 보여줄 수 있는 요리를 만들고 싶었고, 여기에 제 중식 노하우를 살짝 섞어보고 싶었어요. 화창하고 쌀쌀한 가을날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모두가 좋아하는 대중적인 요리를 비틀어 보면 어떨까 하고 말이죠. 저는 그때 짜장면이 생각났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와우라고 외칠 수 있도록 좀 더 특별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시장에 갔는데 마치 보물찾기 하듯 다양한 재료들을 발견했어요. 중국 청경채와 한국 고추장, 모든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드는 매운 양념장을 비롯해 스타 아니스, 참기름 등 다양한 재료를 샀어요. 제 장바구니에는 중국과 한국의 식재료가 섞여 있었고 어떤 요리를 만들 수 있을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와서는 마치 음식 파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재료를 다듬고 저어주고 맛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고추장에 스타 아니스를 섞어 달콤하고 매콤하면서도 약간 톡 쏘는 소스를 만들었죠. 면은 부드럽고 쫄깃쫄깃해서 완벽했어요. 그리고 채소는 아삭아삭한 식감을 더해줬어요. 가장 좋았던 부분은 구운 참깨와 신선한 파를 위에 뿌려 먹었어요. 그릇에 담긴 가을처럼 정말 예뻐 보였어요. 그날 밤이 새로운 짜장면을 메뉴에 올렸을 때 히트곡이 나온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한 끼 식사로 한국과 중국을 여행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군요. 모두가 제 신메뉴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했어요. 23개를 하나로 묶는 마법 같은 요리를 만들어낸 것 같았어요. 단순히 맛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멋에 중국의 감각을 더한 요리였으니까요. 저희 작은 식당은 흥분으로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한식의 놀라운 맛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대담한 일을 하기로 결심했거든요. 한국의 풍성하고 생생한 맛을 소개하는 특별한 밤을 한국의 밤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행사를 앞둔 며칠은 정신없이 바빴어요. 저는 정통적이면서도 풍미가 넘치는 요리를 선보이겠다는 일념으로 한식 레시피를 깊이 연구했습니다. 제 주방은 불고기의 지글지글한 맛부터 김치찌개의 톡 쏘는 매운맛까지 모든 종류의 한국 특선 요리의 시험장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각 요리가 한국 요리 예술에 대한 찬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행사 당일 밤이 되자 레스토랑의 공기는 전기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의 전통을 모티브로 레스토랑을 장식해 친근하면서도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했거든요.
테이블을 세팅하고 주방에 불을 지피고 손님들을 한국으로 미식 여행을 떠날 준비를 마쳤죠. 사람들이 도착하기 시작하자 방 안의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환영 인사와 함께 기억에 남는 식사 경험을 약속하며 손님 한 분 한 분을 맞이했습니다. 이날 밤 메뉴는 한식 클래식의 퍼레이드였으며 각 요리는 정성스럽게 만들어져 제공되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불고기였습니다. 간장, 참기름, 마늘, 한국 향신료를 섞은 양념에 소고기를 재워 완벽하게 구워냈어요. 향은 천상의 향이었고 맛은 그보다 더 좋았죠. 한식의 매력에 다시 한번 빠져들게 하는 요리였습니다. 다음은 김치찌개였습니다. 얼큰하고 매콤하면서 새콤한 맛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요리였습니다. 적당히 숙성된 김치는 잊을 수 없는 깊은 풍미를 선사했습니다. 마치 한 그릇에 담긴 포옹처럼 편안하고 포만감이 넘쳤으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진짜 놀라움은 퓨전 떡볶이였습니다. 고전적인 매운 떡볶이에 약간의 변형을 가한 것이죠. 떡은 쫄깃하고 부드러웠고 소스는 진하고 불맛이 났으며 볶은 참깨를 뿌려 바삭함을 더했습니다. 사랑받는 길거리 음식을 장난스럽게 재해석한 요리였는데 손님들 모두 맛있게 드셨어요. 이날 밤은 단순한 만찬을 넘어 한국 문화를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즐겼습니다. 한국의 맛이 식탁에 이렇게 큰 기쁨과 흥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한식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이 돋보이는 경험을 만들어낸 것 같았거든요. 때때로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맛있는 음식이라는 보편적인 언어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밤이었습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대림동에 있는 레스토랑 문을 닫으면서 지난 여정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한국의 문화, 피 풍부한 요리 역사와 이렇게 깊이 사랑에 빠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도전으로 시작한 여행이 발견과 감탄의 여정으로 바뀌었죠. 한식은 단순히 접시에 담긴 맛뿐만 아니라 각 음식에 담긴 이야기와 역사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궁중 연회부터 오늘날의 번화한 길거리 음식 시장까지 한식은 전통과 혁신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 식당이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문화가 만나는 곳입니다. 과거를 기념하고 미래를 맞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제공하는 모든 요리는 한국의 풍부한 유산에 대한 경의와 변치 않는 정신에 대한 찬사입니다. 불을 끄고 문을 잠그면서 저는 감사한 마음을 느낍니다.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삶과 음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줬습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여정이 가장 아름다운 목적지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죠.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한국 음식을 시도해볼 계획이며 비록 아직은 작은 식당이지만 더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